자, 이제 35페이지에 현금 수지 측정이 있죠. 네, 여기 보겠습니다. 자, 제가 투자론 처음 할 때 투자는 취득, 운용, 처분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네. 이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소득이득이라 그랬죠. 소득이득이라 그랬고,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자본이득이라 그랬거든. 그럼 이 운용 단계에서 현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현금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운용 단계라는 건 임대사업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임대사업 할 때 돈 들어와야 안 들어와? 현금 돈 나가 안 나가? 돈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죠. 이처럼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를 현금 흐름이라 그래. 현금 흐름 또는 뭐 현금 수지, 현금의 수익과 지출 이런 뜻이니까. 자, 그러면요,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투자할 때는 운용 단계에서도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처분할 때도 현금 흐름이 발생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은 운용 단계에서의 현금 흐름을 영업 현금 흐름이라 그래요. 이걸 영업 수지라 그래. 운용 단계에서의 현금 흐름을 뭐라 부른다? 영업 수지. 영업 수지. 운용 단계에서 현금 흐름을 영업 수지. 처분 단계에서 현금 흐름을 지분 복귀액 이렇게 불러요. 자, 영업 수지는 보유 단계, 운용 단계에서의 현금 흐름입니다. 맞아? 처분 단계에서 현금 흐름을 뭐라 부른다고요? 네, 매치를 잘해야 돼. 매치를. 그러면 이 영업 수지는 한 번만 발생할까요? 여러 번 발생할까요? 여러 번. 얘는요, 한 번. 그래서 영업 수지를 뭐 출제자에 따라서는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영업 수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영업 수지. 그럼 영업 수지는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입니다. 그럼 이제 영업 수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 수지. 영업 수지는 운용 단계에서의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용 단계에서 현금 흐름. 우리 교재 보시면 35페이지에 거기 메인에 영업의 현금 수지 계산되어 있죠. 영업의 현금 수지가 영업 수지라는 겁니다. 영업 단계에서 보유 단계에서의 현금 흐름, 영업 수지. 자, 맨 먼저 가능조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가능조소득. 이 가능조소득은 뭐냐면 임대 가능한 실수 또는 면적에다가 단위당 임대료를 곱해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건물이 있는데 이게 5층짜리 건물이야. 한 층마다 방이 2개씩 있다 해볼게요. 그럼 10개죠. 그럼 한 개당 1년에 임대료가 1,000만 원이야. 그럼 방이 총 10개니까 총 수익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억이 되겠죠. 1,000만 원 곱하기 방이 10개니까 그럼 1억입니까? 이걸 우리가 가능조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가능조소득. 가능조소득은 이 사람이 임대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한의 소득. 그러면 이 가능조소득은 공시를 지금 가정하고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100% 임대를 가정해요. 그러니까 가능조소득은 임대인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소득이란 뜻입니다. 최대의 소득. 자, 이제 가능조소득에서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량부채라는 걸 빼요. 불량부채는 뭐 임대료가 지금 안 들어온 거죠. 임대료가 꼭 다 들어오라는 보장은 없잖아. 밀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얘기해요.
이 불량부채를 대손충당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손이라는 건 우리 은행에서 보통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뭐 여기서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못 받는 돈 이런 뜻이거든 이게. 자, 그 다음에요. 더하기 기타 수입을 더해요. 기타 수입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임대사업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임대사업 외적인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영업의 수익이라고도 그래. 그럼 어떤 게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광고판 수익 같은 거 있죠. 건물 위에 광고판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광고판, 뭐 서장훈님 그게 더 비싸다면서 수익이. 그러니까 그런 광고판 수입은 내 본연인 임대 수입이 아니죠. 이거는 기타 수입에 들어간다고. 기타 수입에. 자, 여기다가 그럼 가능조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한 거를 유효조소득이라고 그래요. 뭐 조소득이라고도 그러고 총이라고도 그럽니다. 조가 총이거든. 유효조소득. 자, 이 유효조소득에서 이제 영업경비를 빼요. 영업경비라는 건 뭘까요? 영업 관련한 경비지. 영업과 관계되는 경비, 그죠? 이걸 운영경비라고도 그럽니다. 그럼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거를 순영업소득이라 그래요. 이 순영업소득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네, 총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할 때 그때 나왔었죠. 맞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네, 좋습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이제. 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이란 걸 빼요. 부채 서비스액. 이걸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흐름 똑같은 말이에요. 자, 세전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세금을 빼죠. 영업소득세를 뺍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되느냐? 세후 현금 수지가 됩니다. 또는 세후 현금 흐름. 자, 요거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뭐 이 정도도 안 외우고 시험 보려고 그러면 안 되지. 네. 자, 제가 앞으로 저는 외우라 소리 잘 안 하는데요. 꼭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외워야 될 게 있거든. 그래서 이 외우는 거는 우리는 항상 4월까지 외웁니다. 언제까지 외운다고? 4월까지. 우리 개론에서 외울 거는 4월까지 다 외우세요. 최대한 봐주더라도 5월까지다. 우리 1차 시험 언제 본다고 그랬어요? 5월 달에 본다고 그랬지. 내가 5월 달에 5월 30일 날 시험 보는데 4월까지 안 외워서 어떻게 시험 보려고 그래. 4월까지 다 외웁니다. 진짜로 5월 달 본 줄 알라. 4월까지 외우세요. 외워줘야 돼요.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시험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그래, 학원을 안 나오셨지 그동안. 시험이 10월이지만 5월에 시험 본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라 그랬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 무슨 말하게 겁이 나. 자, 여기서 있잖아요. 자, 전에 순영업소득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본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순영업소득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지레티 효과 설명할 때 부채를 이용한 사람이나 부채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 그랬죠. 그죠? 왜 그러냐? 여기서 설명이 되거든. 여기 부채 서비스액 있잖아요. 이 부채 서비스액이 뭐냐면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원금과 이자를 갚는 거를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이전에는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를 않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이나 빌리지 않은 사람이나 순영업소득은 차이가 있다 없다. 그래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순영업소득 다음 단계가 이제 원금과 이자를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거는 원금만 갚는 것도 아니고 이자만 갚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 두 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무 별다른 말이 없으면 부채 서비스액. 자, 이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그래요.
용어를 자꾸 비슷한 걸 쓰니까 이게 좀 그런데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그러고 부금이라고도 표현해요. 부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흐름을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라는 게 중요하거든. 영업경비. 여기서 영업경비로 인정해 주는 게 있고요. 영업경비로 인정 안 해주는 게 있어요. 영업경비가 아닌 게 있단 말이야.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대부분은 다 영업경비를 인정해 줘요. 임대사업과 관계되는 경비 같으면 영업경비를 인정해 주니까 영업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거든요. 영업경비가 아닌 거.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 뭔지까지는 우리가 뭐 굳이 말칠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출은 지출인데 자본의 성격을 가진 지출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자, 보세요. 만약에 이 건물에 내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내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한 10억이 나갔어. 지출이지. 근데 지출인데 이 10억이라는 건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이 건물의 가치를 높여줘요, 안 높여줘요? 높여주죠. 그럼 이 10억이라는 거는 그냥 허비된 게 아니고 내 자본, 내 자산을 구성하는 거로 쓰이고 있잖아요. 이런 걸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요. 건물의 가치를 정진시킨다든지 그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든지 이러한 지출을 뭐라 부른다?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요. 그럼 이 자본적 지출은 영업경비가 아니죠. 영업경비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건물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해 나갑니다. 어찌됐든 자본적 지출은 영업경비 아닙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세금들 있죠. 뭐 취득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은 영업경비 아니에요. 영업경비 아니에요. 자, 업무무관경비 영업경비가 아닐까? 업무무관경비 그 당연히 업무하고 무관하다고 그랬잖아. 지금 영업경비 아니겠죠? 건물 소유자 급여 아니지. 건물 주인 집 월급을 영업경비로 치면 안 되지. 그죠? 근데 건물이 법인 거야. 그럼 대표이사 급여는요, 그거는 영업경비란 말이에요. 법인이면. 대표이사라는 거는 직원이라는 뜻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월급은 영업경비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 적었지만 봅시다. 공실과 불량부채는 영업경비입니까 아닙니까? 공실과 불량부채 여기서 벌써 뺐죠? 뺐잖아. 근데 여기서 또 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 말고 딴 데 적혀있는 것들은 영업경비도 아니다. 그럼 이자비용 아니지. 여기 있잖아. 여기 그죠?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근데 시험에서 물어보면 잘 틀린단 말이에요. 부채 서비스액 즉 원금 상환액과 이자비용은 여기 별도로 빼죠. 영업경비 아닙니다. 그럼 공실과 불량부채도 당연히 영업경비. 소득세 여기 있잖아. 영업경비 아니지. 외울 게 아니야. 사실은 외울 게 아니야. 외울 게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과 관계되는 대부분의 경비는 영업경비로 다 인정해줘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재산세야. 재산세는 세금이지만 얘는 영업경비를 인정해줍니다. 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조심. 됐나요? 자, 이제 좀 어려운 얘기 할게요. 좀 어려운 얘기. 근데 알아두면 좋은 얘기. 자, 여기 보니까 소득들의 이름이 자, 가능조소득이라는 거 하나 나오고 있고, 그죠? 네. 유효조소득이라는 거 하나 나오고 있고, 순영업소득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네, 여기 있고. 또 보니까 세전현금수지라는 게 있고요. 세후현금수지라는 게 있다, 그죠? 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수익 자체가. 수익을 부를 때 가능조소득도 있고, 유효조소득이 쫙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게 부채 서비스액 아닙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를 갚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채 서비스액을 기준으로 요 위에 것들은 전부 다 총 투자액이 벌어든 돈이란 말이야. 안 그래요? 남의 돈을 갚기 전이잖아요. 그럼 가능조소득도 내 돈과 남의 돈이 같이 번 돈이죠. 맞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수익들은 총 투자액과 관계되는 수익이다. 총 투자액. 총 투자액이 벌어들인 돈이야. 그런데 세전연금수지와 세후연금수지는 이제 남의 돈을 다 갚아버렸죠. 남의 돈을 갖고 나서의 수익이잖아요. 그럼 얘들은 뭐와 관계 있다? 지분 투자액과 관계가 있는 수익들이에요. 지분 투자액. 네? 알아두세요.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은 총 투자액과 관계 있어요. 세전연금수지와 세후연금수지는 뭐와 관계 있다? 지분 투자액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알아두면 뭐가 좋으냐? 나중에 어림셈벌 하겠지만 자, 이 둘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려, 안 어울려? 이런 식 없어. 아시겠어요? 안 어울린단 말이야. 총 투자액이라는 말이 나온 요 위에는 가능조소득이든 유효조소득이든 순영업소득이 와야 돼. 무슨 말 했어요? 오케이. 이런 걸 알아두면 나중에 어림셈법 할 때 쉬워요. 그럼 세전연금수지가 나오면 밑에는 뭐가 와야 된다? 지분 투자액이 와야 돼. 아시겠죠? 이 세 개의 수익은 총 투자액과 어울린다. 얘하고 친해. 이 둘은 얘하고 친하다. 방이 달라, 방이. 얘들은 옆방 가서 뛰어놀면 안 돼. 아시겠죠? 얘들은 여기서 노는 거예요. 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현금수지까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처분 단계. 아까 처분 단계에서 현금 흐름을 뭐라 그랬어요? 지분 복귀액이라 그랬죠? 지분 복귀액 보겠습니다. 지분 복귀액은 자, 매도 가액에서 내가 이제 건물을 팔았다는 얘기죠. 100억에 팔았어. 거기서 매도와 관계되는 경비를 빼. 매도 경비. 뭐 공인중개사 수수료 같은 거 예를 들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매도와 관련되는 경비를 뺍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순매도액이 됩니다. 순매도액. 그 다음에 은행에서 내가 이제 대출 받았는데 갚지 못한 잔금 있죠. 그 이제 건물을 처분하는 단계니까 대출 잔금 다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죠.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됩니다. 세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은 당연히 세금이야. 자본이득세를 빼죠. 그럼 이제 뭐가 된다? 세금을 냈으니까 이제 세후 지분 복귀액이 되겠네. 맞아요? 네. 뭐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는 세금 이름이 뭐예요? 자본이득세죠. 처분이니까. 처분하는 걸 자본이득이라 그랬잖아.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양도소득세 해당이 돼. 우리나라로 치면.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학계론이란 이론을 공부하니까 자본이득세라 부릅니다. 그럼 나라마다 이 자본이득세를 부르는 명칭이 다르겠지. 우리나라는 자본이득세를 양도소득세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득세는 처분 시 내는 세금이야. 자, 이때는 세금 이름이 뭐예요? 영업소득세죠. 다르단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다 자본이득세 그러면 돼, 안 돼? 여기다 영업소득세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시험 그렇게 한 번씩 치졸하게 낼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하라고요. 조심하라고. 근데 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당연히 요 처분하는데 무슨 영업이야, 틀렸네, 이렇게 바로 알아볼 수 있죠.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분 복귀 계산까지 봤고요. 그 중간에 영업소득세 계산 있죠. 이건 제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오늘 요 두 개만 하는 것도 벅차다. 자, 요거 잘 알아둡니다. 오케이. 넘기세요.
자, 이제 넘기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나오네. 네. 네, 시험에 한 2문제가량 나오면 되겠어.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론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학계론 전체에서 좀 들리시는 게 어렵더라도 아, 내가 머리가 나쁜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여러분 집에서 술을 담그면 한 일주일 담가가지고 뚜껑 열면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없지? 그럼 술이 익으려고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되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도 합격하려면 일정한 게 숙성기간이 필요해요. 바로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기간이. 예? 아, 지됐든 간에.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근데 기간도 필요한 데 있잖아요.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기간을 보내면 의미가 없죠. 공부를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딱 마개를 덮어놓고 꾸준히 해야 이게 효과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거는 신경 쓰지 마. 과거는 안 중요해요. 과거를 자꾸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중요하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학원에 다니시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다 합격할 수 있다는 게 얘기다.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주말을 안 믿으면 안 돼. 예? 열심히 하세요. 왜? 하루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해보세요. 예. 본인이 열심히 했다는 건 본인이 인정을 나한테 증명을 해야 돼. 매일매일 인정샷 보내세요.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는지. 그럼 할 말을 해야지. 그죠? 그래 내가 만약에 하루에 내가 막 5시간씩 1년 동안 공부를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내가 증명을 남겨놨어. 그러면 장관한테 항의해. 야, 이게 지금 시험이 왜냐, 이거 지금 말이 되냐? 좀 타당하다 봅니다. 이거 난이도 이상한 거 아니냐? 내가 매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에? 아니 뭔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 따져야지. 요즘 보면은 그런 정빙도 없이 그냥 땡깡만 쓴 사람 너무 많아. 그죠? 이 세상 이상해.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주장을 할 때는 그게 걸맞는 그걸 하고 항의를 하면 저는 장관이 받아줄 거라고 봅니다.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그걸 수집을 해야지. 자기 그동안 열심히 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지. 하루에 5시간씩 매일 공부를 1년 동안 공부했는데 떨어졌다 그러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수석할까봐 겁나. 수석할까봐 겁나. 절대 안 떨어집니다.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무슨 투자론이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겁을 먹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1월 달에 또 하고 3월 달에 또 하고 5월 달에 또 하고 계속 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여기 영업 현금으로 적었잖아요. 제가 한 칠판에 50번 적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럼 내가 50번 적는 여러분 몇 번 적어봐야 되겠어요? 한 10번은 적어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50번을 적는데 이 학원에서만 50번 적는다니까. 이 학원에서만. 그럼 딴 데 가면 내가 1년에 200번 넘게 적겠지. 그 여러분들은 10번도 안 적어보는 거야. 그래놓고 시험장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합격을 바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 이건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는데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한 부분을 나는 5번 10번도 안 적어보고 시험장에 가. 그리고 나는 왜 떨어질지 고민하고 있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합격한 사람들은요 다 그런 사람들이 합격합니다. 본인들이 표를 안 냈을 뿐이지 나름대로 시험에 중요하다고 한 거는 5번 10번을 써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합격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등수를 끊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30번 적는 애가 합격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시험이라잖아. 좋은 시험이에요. 우리 수능 보세요.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각 학교에서 날고 긴 애들 다 오죠. 머리가 좋은 애들이 공부까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이겨요. 머리도 좋은데 공부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해버리잖아. 그런 애들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반에서 1등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머리도 좋은데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전교 1등이 잘 안 바뀌어. 걔들끼리는. 그럼 걔들끼리 모아놓은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박 터지지 이제. 걔들끼리 모아놓은 거야. 그거는 굉장히 빈정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백지장 한 장으로 차이가 나버려. 그럴 때는 뭐가 또 작용을 하냐? 운이 좋은 놈 이겨. 운 좋은 놈 이기는 거야. 우리 운 필요 없어. 우리 운 같은 거 작용 안 해. 그냥 어느 정도 기본하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는 어렵다고 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투자 분석 기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투자 분석 기법이 뭔데요? 여기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일단 판단하는 게 투자 분석 기법이거든. 투자 분석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거든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내가 투자를 하는 투자 시점이에요. 투자를 하려고 해. 현재 시점이지. 수익은 언제 들어와요? 미래에 들어오죠. 수익은 미래에 들어오거든요. 돈은 언제 나갑니까? 이때 돈은 이때 나가죠. 그 유출이라 그래요. 돈이 지금 나가요. 돈은 언제 들어와요? 이때 들어오거든요. 돈이 나가는 시점하고 돈이 들어오는 시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근데 투자는 결정은 언제 해야 돼? 여기서 결정해야 되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들어오는 돈을 현재 얼마인지를 계산할 필요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를 공부하는 거예요. 미래에 들어올 돈이 지금 얼마인지 계산하자. 이걸 할인한다 그랬잖아 아까. 맞아요? 미래에 들어올 돈이 현재 얼마인지를 계산하자. 이걸 할인한다 그랬죠. 그럼 이 할인한다는 얘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을 할인 기법이라고도 그래. 이걸 할인 기법이라고도 그런다고요. 그럼 할인 기법이라는 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할인 기법은 만약에 지금 내가 1억을 투자했거든. 1억을 투자했는데 3년 뒤에 1억 5천이 들어올 거로 예상이 돼. 투자는 다 예상이에요. 돼봐야 알잖아요. 1억 5천이 들어올 거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이 1억 5천을 현재 가치로 구해가지고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는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고, 그냥 단순히 나 5천만 원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 아시겠어요? 그런 뜻이야. 그래서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할인 기법이라 그러고,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뭐라 그럴까 그러면 비할인 기법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비할인 기법. 자, 그럼 할인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순형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순형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형가회수기간법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형가라는 말이 들어갔죠. 형가라는 건 뭐의 줄임말 같아요? 현재 가치. 그럼 현재 가치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형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시간 가치 고려한 방법이에요. 요 네 가지가 뭐 이렇게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고,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의 대표적인 거는 어림셈법. 뭔가 좀 어리해 보이잖아요, 얘가 지금. 뭔가 대충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시간 가치 고려 안 하고 그냥 어림잡아 하는 거예요. 어림셈법. 그 다음에 비율분석법, 회수기간법. 그냥 회수기간법 하면 시간 가치 고려 안 한 거고, 형가 회수기간법 그러면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거예요. 자, 네 번째 평균 회계 이익률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에는 뭐가 있고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이거부터 일단 딱 기억을 해놔야 돼요.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을 일단 할 텐데요. 자, 지금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투자를 합니다. 투자라는 거는 지금 부동산을 취득한다, 구입한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이제 취득, 구입, 투자를 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운용 단계가 있고 처분 단계가 있죠. 맞습니까? 이때 아까 현금 수지가 있었거든. 현금 흐름. 운용 단계에서 현금 수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영업 수지. 현금 수지 말이에요. 현금 흐름을 뭐라고 불러요? 영업 수지라 불렀죠. 영업 수지. 네, 영업 수지. 30분도 안 됐지 아직까지. 영업 수지. 오케이. 네,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잊어먹는 게 사실 당연합니다. 자, 처분 단계에서 현금 수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현금 수지 또는 현금 흐름이죠, 그죠? 현금 수지, 현금 흐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지분 복귀액이죠. 지분 복귀액. 오케이. 자, 영업 수지의 최종 종착점이 뭐였어요? 맨 마지막 게 세후 현금 수지였죠. 맞아요? 세후 현금 수지였지. 맨 마지막 종착점이. 지분 복귀액의 맨 마지막 종착점이 뭐였더라? 세후 지분 복귀액. 오케이. 자, 이 세후 현금 수지와 세후 지분 복귀액이란 게 어떤 건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세후 현금 수지는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보유하는 동안에 은행에 원금과 이자 갚고 세금 낼 거 세금 다 내고 영업 관련되는 경비 낼 거 다 내고 최종적으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죠. 이게 맞아요. 낼 거 다 내고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야. 맞아. 그럼 얘는 이제 투자 다 끝나가지고 낼 거 다 내고 최종적으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유의백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들어오는 돈 유의백이야. 유의백. 이 두 개를 합친 게 유의백이라고. 유의백. 그럼 이때는 투자할 때는 돈이 들어와 돈이 나가지. 그럼 이거는 유출액. 이거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알아보는 게 투자 분석인데, 그럼 결국 투자 분석이라는 거는 유의백하고 유출액 두 개를 비교하는 거겠네. 어찌 보면. 맞아요? 뭐 어떨 때 투자해야 돼? 이게 커야 투자를 하겠지. 그죠? 그런데 이 유의백은 지금 들어와 미래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나는 투자를 지금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미래에 들어오는 돈은 지금 돈하고 가치가 다르죠. 1년 뒤에 100만 원이 지금 100만 원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래에 들어올 이 유의백을 현재 가치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현재 가치 하는 걸 할인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유의백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구하면 이걸 뭐라 부르냐면 유의백의 현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 부른다고? 유의백 현가. 유의백 현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유출액은 지금 당연히 지금 나가니까 얘는 이 자체가 뭐야? 이 자체가 현가지 뭐. 안 그래요? 지금 현재 나가니까 얘는 당연히 현가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결국 뭐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야? 유의백의 현가와 유출액의 현가를 비교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이 대표적인 게 이 세 방법이야. 이 세 방법 다 적을게요. 그래서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이 세 가지는요, 이 현금 흐름 있죠? 이 현금 흐름, 세후 현금 수지와 세후 지분 복귀액을 현재 가치를 구해서 유출해가고 비교하고 있잖아요. 현금 흐름을 할인하고 있죠. 현금 흐름을 할인하고 있잖아. 이 현금 흐름이잖아. 현금 흐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할인 현금 수지 분석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또는 할인 현금 흐름 모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들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 할인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유입액의 현가와 유출액의 현가를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 뭘 기억해야 됩니까?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인데, 이 세 가지 방법은요, 뭐와 뭐를 비교한다? 유입액의 현가와 유출액의 현가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뜨리면 안 되는 글자가 현가야. 만약에 이 세 가지 방법을 유입액과 유출액을 비교한다 그러면 안 돼. 현가란 글자 꼭 들어가야 돼. 꼭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서 유입액의 현가는 뭔데요? 유입액의 현가는 세후 현금 수지 현가, 세후 현금 수지 현가하고 더하기 세후 지분 복귀액의 현가. 그렇죠. 이 두 개를 합친 게 결국 뭐가 된다? 유입액 현가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요거까지 지금 외우는 게 힘들면 그냥 할인 현금 수지 분석 모형은 유입액의 현가와 유출액의 현가를 비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라고요. 그러면요, 저기 있는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기준이 같다. 그 기준이 뭔데? 유입액의 현가와 유출액의 현가를 비교하는 게 그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은 기준이 같네? 기준이 같아. 그럼 기준이 같다는 얘기는 결과도 어떨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은 그 분석 결과가 동일하다. 왜? 기준이 같으니까. 기준이 같으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A하고 B가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게 큰지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빼보면 알 수 있어요. 빼가지고 이게 만약에 0보다 크잖아? 그럼 이건 A가 B보다 크다는 뜻이지. 맞아요? 빼보면 알 수 있거든. 또 어떤 게 크냐를 알려면 A에서 B를 나눠봐도 알 수 있어요. 자, A에서 B를 나눴는데 얘가 1보다 커. 그 말은 A가 B보다 크다는 뜻이거든. 맞습니까? 그러면 유입액의 현가와 유출액의 현가를 비교할 때도 어떤 게 크냐 작으냐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빼보면 되겠네. 빼보면 어떤 게 큰지 알아요, 몰라요? 막 0보다 크면 이게 클 거고. 맞습니까? 유입액의 현가에서 유출액의 현가를 빼보면 어떤 게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있죠. 맞아요? 이게 크면 0보다, 이게 유입액 현가가 크다는 거는 이게 0보다 크다는 뜻일 거고, 0보다 작으면 이게 더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게 큰지를 알려면 빼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빼보는 방법이 순현가법이야. 유입액의 현가에서 유출액의 현가를 빼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고요? 순현가법. 순현가법. 나눠봐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입액의 현가에서 유출액의 현가를 나누는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순형가법이나 뭐 수익성 지수법이나 다 엄마가 똑같은, 태생이 똑같은 거예요. 빼보느냐 나눠보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유입액의 형가와 유출액의 형가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 유입액의 형가라는 것은 세후현금 수지의 형가하고 세후지분복객의 형가를 합친 거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순형가법을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좀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씩 차례대로